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데 반발해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유급에 전공의까지 이탈하면서 초유의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난제라고 했던 의정 갈등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희령 기자입니다. 어젯밤 의대생 단체와 의사협회, 국회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이 긴급히 모여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1년 반가량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대협은 새 정부와 국회가 제시하는 의학교육 및 수련 정상화를 신뢰하며 이번 의정 갈등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현 정부,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회복해왔다고 복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복귀 시점은 여러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을 때의 교육 여건과 학사 유연화 조치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업 거부 등으로 유급 재적 대상이 된 인원은 8,300여 명입니다. 또 의대는 보통 1년 단위로 학기가 운영되는데 이미 절반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들의 구제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그간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재차 강조해왔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그런 감소 없이 이제 교육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드린 것이고요.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와는 충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는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게 정부와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시기와 방법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의대생들이 학교 수업을 안 듣겠다고 떠난 건 윤석열 정부가 필수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의사 숫자를 이젠 늘려야 한다면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였습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며 의료 대란이 이어졌고 의대생들끼리도 서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정 갈등의 시작은 의대생 2,000명 증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갑작스럽게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채운다는 정부 주장에 의료계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더 강경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며 압박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2025학년 의대 모집은 2,000명 증원한 상태로 이뤄졌고 이에 항의한 의대생들은 잇따라 휴학계를 내며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회적인 혼란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 선포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 등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 겁니다. 전공의들뿐 아니라 의대생들의 분노는 커졌고 이후 정부와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새학기가 되면서 의대생들의 분열과 대립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복귀자에게 모욕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계속되는 혼란에 정부는 올해 3월 결국 의대 증원을 백지화했습니다. 대학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의대생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대부분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의대생들은 복귀 전원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학교를 떠난 지 509일이 되었습니다.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이희령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희령 기자, 1년 반 가까이 이어졌던 이번 사태가 새 국면을 맞기는 했지만 학사 정상화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교육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 문제 그리고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수업의 질적인 부분인데요. 의대는 1년 단위로 학기가 운영됩니다. 1학기에 유급이 되면 2학기에 진급할 수 없습니다. 1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하는 시기인데요. 의대생들은 수업의 총량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듣겠다고 했지만 이미 1학기 1년의 절반 지난 상황입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보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요. 각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수업에 복귀해 있는 의대생들하고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도 심각한데요. 그동안 원칙을 강조해온 교육부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급이나 재적이 된 학생 8,300여 명의 복귀 시기, 방법, 학사 처리 등이 특혜 시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복귀자들이 협박과 집단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예 분리를 해서 그 학생들만 다른 학년으로 올려보내게 되면은 영영 이제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과대학의 특성상 병원에서 수련도 같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해하고 융합해야 되는. 네, 그렇다고 하면 전공의 복귀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최대 난제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의정 갈등이 해소되려면 전공의의 복귀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른바 강경파였던 전공의 단체의 박단 위원장이 물러났고요. 대화파, 소통파로 불리는 한성존 위원장이 논의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전공의들의 군입대 연기 문제 해결,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미 지난 5월에 여러 특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련 기간 단축 등을 내세워서 전공의에게 복귀를 하도록 유도를 했지만 19% 정도만 채워졌거든요. 복지부는 현재까지 추가 특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전공의들 내부 갈등도 의대생들과 비슷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신상까지 유포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갈등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들의 신뢰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직 전공의 절반 정도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서 근무 중이라고 해서요. 의대생처럼 전원 복귀가 이뤄지지는 않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내일인 14일 전공의들은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요. 19일엔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다고 했는데 이 역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이 공백은 어떻게 좀 앞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래도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발은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느냐이고요.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진료의 정상화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대생 양성 그리고 전공의 수련이 차질을 빚으면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전문의 배출도 결국은 어렵게 됩니다. 필수 지역 의료의 공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배치돼서 의료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적극적이고 서둘러서 또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희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영순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게 누군지 또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 안에서는 여전히 혁신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당이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넌다, 당 구조 혁신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당이 탄핵의 바다를 건넜나요? 그러면서 당을 지금의 위기에 빠뜨린 원인으로 8가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의원 40여 명이 관저로 달려가고 대선 후보들이 단일화 약속을 번복하며 새벽에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사건을 일으켜 결국 대선에서 패배한 과정을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 관여한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더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탄핵의 바닷속으로 다시 꽉꽉 머리를 눌러 넣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인적쇄신 영순이에요. 하지만 쇄신 대상이 누구냐는 연이은 질문에도 명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혁신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위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의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를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네. 친윤 주류, 영남 중진 등이 쇄신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위는 사과와 반성 여부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이번 주에 잇따라 열릴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특히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실질적 저자가 자신이라고 했고, 또 갑질 논란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교체가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시작됩니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시작으로 모레 국방부와 환경부, 16일엔 교육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5일간의 이른바 슈퍼위크 동안 16명이 국회에 검증을 받습니다. 가장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두 후보자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충남대 교수 시절 한 달 간격으로 유사한 논문을 내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는 이진숙 후보자는 설계는 동일하지만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논문 간 유사도는 43%가 아닌 13%라며 다른 논문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연구 책임자로 있던 국가연구과제가 제자의 석사 논문에 활용된 거라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이 후보자의 기여도가 크고 자신이 실질적 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좌진에게 변기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는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제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 후보자는 여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전직 보좌관들은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며 자신은 가사도 의미가 있어 직접 가사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여간 보좌진 46명을 면직했다는 의혹 역시 같은 인물이 중복 계산된 숫자라며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조 처장의 경험을 높이 평가해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병무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세 곳의 특검 사무실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의 사퇴를 만료했던 경호처 전 직원 송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에 이어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통로로 지목된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어젯밤 대통령 경호처 출신인 송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엔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됐는데 특검은 송 씨의 휴대전화와 축의금 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 일었던 멋쟁 해병 단톡방의 참가자입니다. 특히 송 씨는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표명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명로비 의혹의 대상으로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사흘 전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김태우 전 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확인했습니다. 이젠 VIP 경로의 배경으로 지목된 구명로비 의혹까지 속도를 내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멋쟁 해병 단톡방의 또 다른 참가자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멋쟁 해병 참가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구명로비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삼부토건의 관계사 웰바이오텍의 이기훈 회장과 구세현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부토건 부회장이면서 그림자 실수로 불린 이 회장은 주가 조작을 실행한 핵심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말없이 특검 사무실에 들어갔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포럼 기점으로 시세 조정. 이 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부터 2달 사이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리며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찍은 사진을 올려 현지 업체들과 MOU를 맺었다며 홍보했습니다. 특히 MOU를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삼부토건 부회장 출신 이 회장은 저는 그 웰바이오텍의 이기훈 회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슷한 형태의 전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금광채굴 MOU를 맺었다고 허위 홍보해 주가를 부양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상한 흔적은 또 있습니다. 포럼이 열리기 직전 웰바이오텍은 포럼 주최 측인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대표를 경영진으로 선임한다고 공시를 냅니다. 포럼 시작 열흘 전이자 논란의 3부 체크 메시지가 등장하기 이틀 전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주가가 가라앉기 시작한 8월 계획이 돌연 무산돼 주가 부양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웰바이오텍 임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 침해다. 이런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예정된 소환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절차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세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SNS에 수감자들에게 주어지는 운동 시간이 윤 전 대통령에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치소 방이 더 좁아졌다며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인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무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처럼 하루 1시간 이내 실외 운동을 하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거실엔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변호인 접견실엔 냉방이 가동 중이라며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건강상태 자료를 요청했고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사유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은 현재까지 전례가 없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조사 당일 오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오늘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 나타난 8m짜리 향고래입니다.
향고래는 멸종 위기종에 깊은 바다에 살아서 쉽게 보기 어려운데 길을 잃은 듯 하루 종일 항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정박한 어선 주변으로 고래가 떠 있습니다. 뭉툭한 머리가 특징인 향고래입니다. 가끔씩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 주변에 향고래가 나타난 건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몸 길이 8m가량으로 어린 개체로 추정됩니다. 등 곳곳은 상처가 났고 꼬리 쪽은 벗겨져 하얀 속살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안 걸렸어. 그냥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야. 결국 해경과 어민들은 선박 4척을 동원해 향고래를 연안 밖으로 유도했습니다. 가자. 여기 있으면 조금 더 가자. 간다. 더 밀어봐. 하지만 항구 바깥까지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제 왼쪽 방향이 대변항 출구로 먼바다로 나갈 수 있는데 향고래는 보시는 것처럼 대변항 안쪽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에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고래가 몸 이상이 있는지 주위에서 태어나갖고 길을 못 찾아갖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집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지. 아주 빨리 저거 가족 만나러 가야지. 지난 4월에도 몸 길이 15m, 무게 30톤짜리 수컷 향고래가 전남 광양한 연안을 떠돌다 엿새 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향고래는 깊은 수심에 사는 만큼 산채로 항구 주변에 온 건 이례적인데 3개월 만에 2번이나 국내 연안에 나타난 겁니다.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바깥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항구 안을 맴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야간에 선박과 충돌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순찰을 늘리고 향고래 동선을 계속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찾아온 폭염 탓에 농수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부터 국민 횟감인 광어와 우럭까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빨간 맛 수박입니다. 제철 과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000원가량 더 비싼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3만 원 정도 수준으로 파는데 겁나서 오늘은 못 샀어요. 수박 한 통 소매 가격이 29,000원대로 3만 원에 육박합니다. 일주일 사이 가격이 5,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달 장마로 수박이 잘 자라지 않는 데다가 무더위에 찾는 소비자도 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입니다. 하우스가 다 끝나고 지금 노지들은 아직 안 나오고 이러니까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다 날씨는 덥지, 소비자는 늘지, 그러니까 막 오르는 거예요, 이게. 폭염에 취약한 상추와 배추 같은 이채소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추 100g당 가격이 1,200원대로 지난달보다 33% 올랐고 배추는 한 포기당 24%, 시금치는 75%나 뛰었습니다. 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럭 가격이 1년 전보다 40% 이상 올랐고 광어도 14%나 더 비싸졌습니다. 국민 횟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격이 오른 이유, 바닷물 온도가 뜨거워지면서입니다. 어린 물고기 폐사가 늘어 광어와 우럭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온 때문에 영향도 있고 또 여름에는 순환이 빨라야 되는데 물건은 많이 안 나가고 조금씩 배달하니까 물건 가격은 좀 많이 비싸고. 이례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찾아온 폭염 탓에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기과학자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여름에도 정말 더웠고 추석에 반팔을 입을 정도의 더위였는데 올해는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까요? 올해는 우리가 보통 여름이 8월 중순부터는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좀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9월 말이면 보통 여름이 끝나죠. 네. 근데 지금 기상청에서 전망을 한 거를 보면 우리나라 여름은 평균 기온이 이제 20도 이하를 여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9월 내내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어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아마 여름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올 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비하면 네. 가장 짧고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가 1940년 이전보다 40년 이전에 우리나라 여름이 98일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118일, 20일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는 건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온실가스는 한 번 나오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질 않거든요. 온실가스는 계속 배출할 수밖에 없다. 계속 누적이 되니까 기온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온은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 가장 짧고 가장 선선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게 맞는 얘기네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보다 이제 더 빠른 속도로 기온이 오르고 그리고 폭염 속에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고 이런 극과 극의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구 평균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기온 상승이 빨라요. 그 이유는 이 북극 쪽으로 갈수록 기온 상승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북쪽의 그 기후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 상승이 빠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100년 이상 관측된 그 관측소들이 다 거기가 도시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났어요. 도시화가 일어나면 이제 시멘트, 아스팔트는 열을 많이 담기 때문에 열섬 효과라고 하는 기온 상승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폭우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기온이 1도 상승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를 약 7% 더 담을 수가 있거든요. 기온이 상승했으니까 바다에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했고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더욱더 이제 또 많은 비가 내리는 폭우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폭우가 발생을 하려면 공기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성층권에 딱 갇혀서 다시 얘는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그게 고기압이 훨씬 더 강해지죠. 거기는 폭염이 훨씬 더 세집니다. 그래서 이 폭우와 폭염이라고 하는 정반대 현상이 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또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이기도 해요. 네, 근데 온도보다 습도가 올라가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최근 뭐 유럽에서 뭐 40도 이상이다, 뭐 그래서 뭐 에펠탑이 뭐 20cm 뭐 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40도를 넘지는 않았죠. 그렇다 해서 사람이 느끼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더위가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더위라고 하잖아요. 그 무가 물더위거든요. 거기 리을이 떨어져서 이제 무더위인데 우리나라는 이 습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빨래가 습도가 높으면 잘 안 마르잖아요. 습도가 낮으면 빨리 마르고요. 우리 몸은 항상 이 열을 갖다 빼내줘야 되는데 바로 이제 땀이 빨리 증발을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습도가 높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우리 몸은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변화는 혹시 뭘 좀 꼽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위험하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통 기온이 한 1도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곡물이 약 한 10% 정도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이 증가하는 것보다 우리는 곡물 생산량을 훨씬 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 곡물 생산량이 이게 사람이 이제 증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항상 그 곡물의 그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는데 이제 거꾸로 그게 바뀌어 버리는 이러한 위험이 된다. 우리가 다른 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 수가 있지만 먹을 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가장 생존의 기반이 이러한 위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거는 뭘까요? 당장 우리가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 자체를 갖다가 없애야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또 변화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거기에는 또 우리가 그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가. 홍수가 난다라고 하면 어떤 뭐 뚝을 잘 싼다라든가 물이 모자란다면 저수지를 만든다라든가 하는 이러한 대응 체계를 또한 구축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천옥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각각 상호 관세 30%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을 포함해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율 통보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정부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난항을 겪던 유럽연합에 기존 세율에서 10%포인트 오른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반입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이유로 멕시코에도 5%포인트 인상한 30%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모두 25개국,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 통보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관세 유예 시한으로 통보된 다음 달 1일까지 치열한 추가 협상이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동맹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We've been taken advantage of for many years by countries, both friend and foe. And frankly, the friends have been worse than the foes in many cases. 상호 관세율 25%를 통보받은 우리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이르면 오는 21일쯤 미국 특사단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사단은 관세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부는 이달 말을 목표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는 8월 1일 유예 기간 만료 전에 정상회담을 열어 관세 협상에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비 증액 등 안보 문제와 관세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7월 말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여전히 확답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엔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백악관 주변에선 9월 유엔 총회 무렵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 문제가 걸린 미국에는 누구를 특사로 보낼지, 또 전승절 초대장을 보낸 중국엔 언제 보낼지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다른 나라부터 순차적으로 특사를 보내기로 하고 유럽 국가들과 인도 등 4개 나라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유럽연합 등 4개국에 특사를 보냅니다. 당장 내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전현희, 손명수 의원과 함께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로 떠나고 프랑스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국은 추미애 의원, 인도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특사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이 상대국 주요 인사를 만나고 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세, 방위비 협상 문제가 걸려있는 미국 특사는 명단도 파견 시기도 여전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변하는 정세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 국가의 또 교섭 과정을 통해서 특사도 정해지고 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명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다음 달 1일까지 협상 기한을 통보했지만 그 이전에 특사를 보낼지 여부마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관세 협상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일지 후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오는 9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이 대통령을 초청한 중국에 보낼 특사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내정했지만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고려해 파견 시기와 메시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특사는 지금 참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적 경관으로서 가치가 크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강산이 등재 신청 약 4년 만에 이름을 올리면서 북한의 세계유산은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 역사 유적 지구와 함께 3건이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김밥집에서 식사한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방배동의 한 김밥집에서 밥을 먹고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13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비슷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온라인에는 해당 김밥집이 폐업에 들어갔다는 글이 오른 가운데 서초구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일부 지역은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이틀간 서울은 많게는 40mm, 전라도는 100mm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오는 등 이틀간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초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16일 이후 비가 그치면 습식 사우나 같은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